우리가 무심코 된장찌개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죽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라는 음식의 관점에서 어떤 된장찌개 식단이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최악의 된장찌개 식단 5가지와 어떻게 하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신장을 살리는 식단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잡곡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입니다.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염증, 또 다른 하나는 옥살산 섭취입니다. 이 2가지가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습니다. 즉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느다란 혈관이기 때문에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된장찌개는 기본적으로 짠 음식입니다. 즉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고혈압이 만성신장병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된장찌개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고혈압이 없으시더라도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잡곡밥을 함께 먹으면 혈당까지 높아집니다. 잡곡밥이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게 오르는 것이지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고혈당의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지방간,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장병이 당뇨로 인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뇨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잡곡밥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즉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신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잡곡에는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신장 혈관에 결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염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고 결석으로 혈관이 막힌다면 당연히 신장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된장찌개와 잡곡밥만 매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이 누적될 때마다 우리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잡곡밥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백미밥을 드십시오.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결석이 생기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곡밥은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잡곡밥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2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비빔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입니다. 앞서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염증, 그리고 옥살산 섭취입니다. 즉 비빔밥은 이 2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각종 나물들과 무침들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 당근, 시금치, 토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된장찌개 자체에도 옥살산이 함유된 재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된장과 두부이죠. 물론 조사처에 따라
함유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빔밥과 함께 먹는다면 절대 소량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빔밥 된장찌개는 고옥살산 식단입니다. 여기에다 고추장 같은 비빔장이 들어가고 짠 반찬까지 함께 먹는다면 우리 혈관은, 우리 신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고혈당 음식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비빔밥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이 들어가서, 채소가 들어가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채소는 보조 음식입니다. 주식을 먹기 위해 곁들여서 먹는 향신 채소입니다. 즉 절대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채소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쌈채소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쌈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쌈밥을 건강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쌈채소에도 의외로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채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쌈채소는 생으로 먹죠. 그래서 채소에 함유된 옥살산을 대부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 바로 쌈채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쌈채소가 옥살산 함유량이 높을까요? 고구마, 근대, 깻잎, 부추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고옥살산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조사처에 따라 함유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식물성 식단, 즉 곡식과 채소는 대부분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성 음식에 기반한 우리의 현재 식단은 결코 건강한 식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옥살산이 함유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성신장병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채소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쌈채소는 결코 건강한 식단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할 식단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대표적인 된장찌개 재료에는 감자, 말린 버섯, 쑥, 생강, 후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고옥살산 음식들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사실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말린 버섯, 쑥, 생강, 후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향신 채소의 특징은 옥살산 함유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미량만 사용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옥살산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이러한 향신 채소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하시더라도 이러한 재료 사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고탄수화물 음식이죠. 밥까지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은 가급적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를 드신 뒤에 먹는 후식입니다. 된장찌개 자체에도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식단으로도 옥살산 함유량이 높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식까지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기니 조심해야 된다고 많은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식단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일부 궁합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후식은 원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옥살산 후식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식이 신장 건강을 망치는 후식일까요? 먼저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키위 그리고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베리도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신장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면 저는 굳이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걱정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저옥살산 음식으로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견과류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견과류 역시 고옥살산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잣, 브라질 너트, 호두, 캐슈넛, 아몬드, 땅콩 모두 고옥살산 음식입니다.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드신 뒤 이러한 견과류 후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체는 해독작용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옥살산 음식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는다면 결국 이 방어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차와 과자도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통밀 과자, 밀가루 과자 전부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단 한 가지의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식물성 기반 식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기존 식단은 결코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식단은 동물성 식단입니다. 우리의 주식을 식물이 아닌 고기, 생선, 계란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동물성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계란 다 좋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식단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성 식단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 즉 안 좋은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줄어듭니다. 즉 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고혈당을 방지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물성 식단은 고혈압과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식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음식, 특히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혈관이 막힙니다.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주장에는 항상 가공된 탄수화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즉 동물성 지방을 공복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톤식, 키토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고혈압이 사라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치매를 이겨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식물성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은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신념이 이웃의 건강 회복을 막아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념에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강 정보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따져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식단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식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효과를 통해 고장난 우리세포를 재생시키고 살리는 식단입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신장병,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장병이 신장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와 고혈압을 정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병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앞선 동물성 기반 식단과 함께 적용해 보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 건강을 위해 이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노화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간헐적 단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장기간 단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단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띄엄띄엄이라는 것은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는 시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며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이 바로 16대8 원칙입니다.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12시에 하루 첫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8시 안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이죠. 이렇게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조금씩 회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췌장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전체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이 버벅거릴 때 전원을 껐다 켜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몸의 세팅값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 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지 않는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와 영양소를 꺼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대응이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기적의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왜 기적의 아침 식사인지 핵심 효과 3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개선하여 지방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웬만한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하루 공복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니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개선되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치매 확률을 가장 많이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기적의 식사, 간헐적 단식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은 노화입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우리 몸의 산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즉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적게 먹어도 효율성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단식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파지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자가 포식이라는 뜻으로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죠.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세포는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위나 오래된 부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 스스로가 염증을 줄이고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뇌신경세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3가지 장점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드니 염증도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드니 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간헐적 단식의 비밀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무병장수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아침 식사입니다. 안 먹어도
먹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입니다. 염증을 에너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젊고 건강해지는 기적의 아침 식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도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식 시간을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2주차는 16대 8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8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4주차는 17대 7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한 달간 18대 6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아마 적응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일 1식으로 24시간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지 효과는 최소 24시간 이상 단식했을 때에 더욱 효과가 좋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서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단식 시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혹여 아침 단식이 힘드시다면 저녁 단식으로 바꾸셔서 실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꼭 지키셔야 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커피나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 혈당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 끼만 드신다고 해서 과식하시거나 폭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참았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밀가루, 백미, 설탕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식하시고도 고생만 하시고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의사항을 꼭 지키시고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신장 혈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식단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세 번째 식단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즉 신장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는 보통 생선과 해산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많이 섭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즉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기름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인 코코넛 오일, 기버터, 라드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기름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즉 신장을 망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는 염증 폭발을 유발합니다. 이 폭발이 혈관에서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네 번째 식단은 갈비탕입니다. 이번에도 외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갈비탕도 밥은 빼고 드셔 주십시오. 갈비탕에 들어가 있는 당면도
함께 나오는 설탕 깍두기 반찬도 드시지 마시고 생양파 정도만 쌈장 없이 국물과 고기와 함께 드셔 주십시오. 충분히 맛있게 즐기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달게 나오는 갈비탕도 있는데요. 되도록 조미료와 설탕을 많이 쓰지 않고 조리해 주시는 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5번째 식단은 감사의 식단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실체는 사실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달죠. 이렇게 우리는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탄수화물에 저항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등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만 건강을 되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걱정, 염려, 불안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제부터라도 신장을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더 빨리 우리 신장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이 식물성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부르고 고옥살산 섭취로 인해 신장 결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장 건강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식과 채소가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만드시고 간헐적 단식과 감사의 식단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신장 건강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특히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